어떤 사람은 선택을 후회하며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선택의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원망 속에서 삽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던 그 순간 남자는 걸레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맞은편 책상에 앉아있던 여자도 그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 없었던 두 사람이 그렇게 같은 공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엄마는 어느 새벽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여회장이었습니다. 버려진 걸까요? 아니면 지켜진 걸까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그 말이 용서였는지 체념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만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마다 진심으로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30년 전 그 새벽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소리를 들었어요. 발자국 소리였죠. 살금살금 그러나 서두르는 듯한 발걸음이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눈을 떴지만 방 안은 아직 어두웠어요.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마루에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죠. 한겨울이었습니다. 마당 쪽 작은 창문에는 서리가 끼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이 없었어요. 엄마의 낡은 운동화가 항상 그 자리에 있던 그 신발이 없었던 겁니다. 아이는 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골목 끝까지 눈이 쌓여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사람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연수, 그의 8살이었던 소년의 기억 속에서 엄마가 사라진 날은 그렇게 끝났죠. 끝이라기보다는 시작이었어요. 혼자라는 것의 시작. 엄마가 사라지기 전부터 그 집에는 낯선 어른들이 찾아왔어요. 한 번은 2명이, 한 번은 3명이 대낮에 문을 쿵쿵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죠. 정경숙 씨, 문 안 열면 뜯어버립니다. 아이는 방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는 그럴 때마다 방문을 잠갔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소리를 내지 말라고 눈빛으로 말했죠.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무서움이 아니었어요. 미안함이었죠.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깊은 무언가를 엄마는 그 눈빛 안에 가득 담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사라진 뒤 현수는 골목 아래쪽에 사는 할머니 집으로 옮겨졌어요. 동네 어른들이 결정한 일이었죠. 할머니는 엄마의 먼 친척이었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들였습니다. 내 엄마는 멀리 갔단다. 곧 데리러 올 거야. 할머니는 처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는 믿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죠. 한 달을 기다렸고요. 1년이 지나고 2해가 지나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집은 좁았어요. 방 2칸에 부엌이 전부였고 겨울이면 연탄을 아껴야 했죠. 현수는 학교를 다니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나르고 이웃집 창고를 치우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어요. 12살이 되던 해 반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는 엄마가 없어? 현수는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친구는 현수와 더 자주 어울렸는데 아마도 불쌍해서였겠죠. 하지만 현수는 그것도 괜찮았어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부는 하고 싶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좋았고 도서관에 가면 몇 시간이고 앉아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현수는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했어요. 할머니의 몸이 나빠지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어요. 주유소에서 일했고요. 건설 현장에서 막일도 했습니다. 21살부터 30살이 넘을 때까지 현수는 한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했죠. 계약이 끊기거나 현장이 마무리되거나 몸이 허락하지 않는 날이 오면 또 다른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세월 동안 엄마를 떠올리지 않은 날은 없었어요. 잊고 싶었지만 잊혀지지 않았고 원망하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늘 먼저였죠. 그 마음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지칠 때까지. 38살 가을이었어요. 이현수는 용역 청소업체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이름 있는 업체는 아니었죠. 큰 건물들의 청소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작은 회사였고 면접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서류를 내고 이틀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청소도구 사용법은 현장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어요. 문제는 현장 반장이었습니다. 박 반장. 나이는 50 남짓이었고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었죠. 청소업체에서 15년 넘게 일한 사람으로 현장에서는 그의 말이 곧 규칙이었습니다. 신입이 들어오면 며칠을 지켜보다가 만만하다 싶으면 한 사람에게 일을 몰아줬어요. 현수가 그 대상이 됐습니다. 현수 씨, 오늘 3층 화장실도 현수 씨가 해요. 우리 팀 다른 분들은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처음에는 참았죠. 어차피 청소하러 온 것이었고 어느 구역이든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박 반장은 현수의 작업 시간을 항상 구석으로 미뤘어요. 주말에 추가 인원이 필요하면 제일 먼저 현수를 불렀고 수당은 절반만 줬죠. 이 바닥이 원래 그래. 신입은 증명을 해야지. 항의하면 다음 달 계약에서 빠질 수 있었어요. 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죠. 어느 날은 박 반장이 다른 팀원들 앞에서 현수가 청소한 구역을 다시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청소야? 집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 기초도 없는 사람이 왜 들어왔어?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들지 않았죠. 그날 락커 앞에서 혼자 작업복을 갈아입으며 현수는 아주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38살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배정받은 건물은 서울 중심가에 있는 HS그룹 본사였어요. 지상 35층 건물이었죠. 현수는 처음 그 앞에 섰을 때 잠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유리로 덮인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어요. 자신과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은 그냥 느낌일 뿐이었죠. 들어가서 닫고 나오면 그만이었습니다. 현장 팀장이 작업 구역을 나눠줬어요. 대부분의 신입은 저층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팀장이 현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현수 씨 33층 담당인데 오늘부터 같이 올라가셔야겠어요. 거기 혼자 하기가 좀 벅차서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가 33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공기가 달라졌죠. 아래층과는 다른 조용함이 있었어요. 카펫이 깔려 있었고 천장이 높았으며 복도에는 화분 대신 작은 조형물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팀장이 걷기 시작하며 설명했어요.
2층은 임원층입니다. 말 걸지 마시고 눈도 최대한 안 마주치는 게 좋아요. 민감한 분들이 많아서요. 아, 그리고 오늘은 회장님이 오전에 외부 일정이 있으셔서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회장실도 오늘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회장실이요? 네, 평소엔 회장님 계실 때는 저희가 못 들어가거든요. 오늘처럼 외출하신 날 들어가서 청소하는 거예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특별히 긴장하지 않았어요. 그저 일이었습니다. 복도 가장 안쪽에 있는 문이었어요. 원목으로 된 묵직한 문이었고 문 앞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죠. 현수는 그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키카드를 갖다 대자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팀장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들어섰어요. 현수는 청소 도구를 든 채 한 발 늦게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책상 앞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여자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섞인 단정한 헤어스타일, 짙은 감색 재킷, 안경 너머로 서류를 보고 있던 눈. 그 눈이 소리를 듣고 위로 올라왔죠. 현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얼굴을 알아보는데 걸린 시간은 채 1초도 되지 않았어요. 30년이 흘렀지만 아이는 그 얼굴을 잊지 않았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였어요. 팀장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오전 일정이 있으신 줄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정경숙 회장은 입술을 달싹였죠.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흘러내렸죠. 그녀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줍는 것조차 잊은 것 같았어요. 현수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걸레 자루가 카트에 기대어 쓰러졌죠. 하지만 그것도 알지 못했어요. 눈앞이 뿌옇게 흔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팀장이 뭔가 눈치를 채지 못한 채 말했어요. 저희 바로 나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수의 팔을 가볍게 잡아당겼죠. 현수는 그제야 한 발을 뗐습니다. 그 순간 정경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수야. 팀장이 굳었습니다. 현수가 멈췄죠.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이렇게 낮고 떨릴 수 있는지 현수는 몰랐어요. 30년 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죠. 정경숙은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이 책상 위를 잡고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너 정말 너지?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죠. 목 안에서 무언가가 막혀 있었습니다. 정경숙이 책상을 돌아 나왔어요. 한 발, 두 발. 아들을 향해 걸어왔죠. 그리고 눈앞에 서서 한참 동안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8살이었던 아이의 흔적을 38살의 얼굴 어딘가에서 찾으려는 듯이 아, 많이 컸구나. 그 한마디에 현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울지 않으려 했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30년 동안 꾹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졌어요. 왜? 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안 왔어요? 왜 나를 두고 갔어요? 정경숙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회장실 안에서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기업의 여회장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팀장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만 남겨진 그 방에서 30년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었죠.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경숙은 맞은편에 앉아 눈이 부은 채로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죠.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현수였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으려 애를 쓰는 목소리였죠. 정경숙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29살이었단다. 정경숙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어요. 오랫동안 꺼낸 적 없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처럼요. 내 아빠가 남긴 빚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다. 통보를 받고서야 알았어. 당시 돈으로 3천만 원이 넘었다. 나는 그때 날품팔이로 겨우겨우 너랑 살고 있었는데 채권자들이 처음에는 협상하자고 했다. 그런데 조금씩 다른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 경숙은 잠시 숨을 들이켰죠. 내가 어리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걸 이용했어. 처음엔 협박이었다. 아이를 맡겨두고 일하러 다니는 거잖아.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쩔 거냐. 어린아이 혼자 두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이었는데 어느 날은 직접적으로 말했어. 내가 어리니까 심부름을 시키기 좋겠다고. 애는 이것저것 시켜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현수는 숨을 멈췄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결정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너를 지킬 수 없다는 걸. 내가 그 안에 있는 한 그 사람들이 언제 너를 끌어들일지 알 수 없었어. 떠나면 그 위협에서 너를 멀리 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나만 쫓을 테니까.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이 아니었다는 말. 지금도 맞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그걸 모른 채 30년을 살았다는 건 그게 내 잘못이었다.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는데 사실은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 돌아갔을 때 내가 없었고 그 뒤로 어떻게 찾아야 할지, 찾았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매일 생각했는데 매일 뒤로 미뤘어. 경숙의 목소리가 끊겼죠. 미안하다 현수야. 그 말 한마디로 30년이 메워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 그래도 하고 싶었어. 오늘이 아니면 영영 못할 것 같아서. 현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을 바닥에 고정한 채로 그 말들을 천천히 소화하고 있었죠. 다시 찾으러 오셨을 때 저는 어디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 너를 찾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내가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하셨어.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내가 15살 되던 해에 스스로 나갔다더라. 할머니 집이 너무 힘드니까. 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랫동안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응. 수소문에서 알아냈어. 지금은 요양원에 계셔. 혼자 사시다가 작년에 들어가셨대. 현수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현수는 여전히 출근했습니다. 33층도 계속 담당했죠. 정경숙 회장과는 가끔 눈이 마주쳤어요.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30년의 거리가 아직 있었지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박 반장이 현수를 다시 복도에서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신입 직원 2명 앞이었죠. 이현수 씨, 이번 달 추가 수당 신청서 냈던데. 그거 취소하세요.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주말에 3번 나왔습니다. 규정대로 신청한 겁니다. 규정? 당신 나온 날 반만 인정돼.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입은 적응 기간이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없어요. 박 반장의 표정이 굳었죠. 말 되게 세게 하네. 다음 달 계약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서 얘기해요. 현수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퇴근하면서 처음으로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그날 저녁 현수는 그동안의 기록을 정리했어요. 초과 근무 날짜, 지급받은 금액, 지급받지 못한 차액. 작지 않은 금액이었죠. 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경숙 회장실 문 앞에 섰어요. 청소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현수가 들어갔어요. 정경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일인데 괜찮으시면. 경숙이 서류를 내려놓았죠. 앉아. 현수는 앉아서 설명했어요. 박 반장의 이름, 업체 이름, 그동안 있었던 일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하고 싶었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경숙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업체 이름이 뭐라고 했어? 이틀 후였어요. HS그룹 건물 관리팀으로 한 통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청소 용역 계약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었죠. 회장실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였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부랴부랴 움직였어요. 감사팀이 용역 업체를 들여다봤습니다.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죠. 나온 것은 박 반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당 미지급, 초과 근무 조작, 신입 직원 임금 착취, 몇 년에 걸친 관행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현수 한 사람이 아니었죠. 계약은 해지됐어요. 박 반장은 업체에서도 잘렸습니다. 미지급 수당 전액이 피해 직원들에게 소급 지급됐죠. 현수는 처음에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것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팀장에게서 전해 들었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현수는 혼자 생각했어요. 30년 전에 떠났던 사람이 이렇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와 있었죠. 주말이었어요. 현수는 경숙이 알려준 요양원 주소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설이었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이 안내해준 방은 2층 끝에 있었죠. 조용한 방이었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얘져 있었죠. 하지만 현수를 보자 눈이 커졌어요. 현수야? 그 목소리에 현수의 발이 멈췄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할머니는 손을 뻗었어요. 현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작고 차가웠습니다. 어이구, 이렇게 컸어? 언제 이렇게 컸냐?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잡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손이 겨울마다 연탄을 갈아줬죠. 배가 고파도 티를 내지 않았던 현수에게 먼저 밥을 내밀었던 손이었어요. 그 뒤로 2시간을 함께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죠. 현수가 떠나기 전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이리로 오실 분이 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 현수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죠. 경숙이 엄마요. 할머니의 눈이 오래 고정됐어요.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뒤 정경숙은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현수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2 사람만의 자리였죠. 경숙이 할머니 앞에 앉아 어떤 말을 했는지는 현수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뒤로 할머니가 있는 요양원의 등급이 달라졌습니다. 방이 넓어졌고 담당 요양사가 늘었으며 식단이 달라졌죠.
할머니는 현수에게 전화해서 말했어요. 밥이 너무 맛있어. 오랜만에 고기 먹었어. 현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현수는 여전히 33층을 맡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회장실 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은 경숙이 먼저 말을 건넸어요. 오늘 저녁 시간 있어? 현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일 마치고요? 응. 밥 한번 먹자.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짧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회사에서 멀지 않은 작은 식당에 마주 앉았어요. 호화롭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경숙이 직접 고른 식당이었죠. 국밥을 파는 곳이었어요. 왜 여기에요? 경숙이 메뉴판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좋아했잖아. 겨울에 국물 있는 거.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말 한마디보다 더 무겁게 가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말이 많지는 않았죠. 하지만 조용하지도 않았어요. 경숙이 이런저런 것들을 물었고 현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살고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요즘 뭐가 힘든지. 현수가 물었어요. 회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빚 다 갚고 나서 바로 시작했어. 밑바닥부터 작은 청소 용역 업체 사무직으로 시작했어. 현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경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인연이었는지, 그 바닥을 알아야 이 사람들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도 아는 거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회사 용역 직원들 처우를 직접 챙겨. 내가 말해줬을 때 박 반장 일이 그렇게까지 됐던 거야. 그런 일이 우리 건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 현수는 오래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경숙이 고개를 들었을 때 현수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숙이 작게 웃었죠.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이번에는 애써 참았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현수는 그날도 출근했습니다. 33층에 올라가 복도를 따라 걸었죠. 회장실 앞에서 키카드를 대고 문을 열었습니다. 경숙이 자리에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죠. 왔어? 네. 짧은 인사였어요. 하지만 그 짧음 안에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죠. 아직 많은 말이 필요했지만 오늘 다 하지 않아도 됐어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었습니다. 현수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겨울 하늘이 낮고 맑았죠. 그가 8살이던 그 겨울에도 하늘은 맑았을 겁니다. 엄마의 발자국 소리를 듣던 그 새벽에도 아마 별이 떠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은 올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현수는 창문을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그것이 엄마를 향한 말인지 할머니를 향한 말인지 아니면 30년을 버텨온 자신을 향한 말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셋 모두를 향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서 그 말을 들은 경숙은 서류에서 눈을 들었어요. 아들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등이었죠. 그 등이 이렇게 넓어져 있었어요. 그녀도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이현수는 여전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소부가 아니었죠. 경숙이 제안한 것이 아니었어요. 현수 스스로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하고 싶었죠. 방송통신대학에 원서를 넣었어요. 경영학과였습니다. 첫 수업을 들으러 가던 날 아침 경숙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죠. 잘 다녀와.
현수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네.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현수는 2주에 한 번 찾아갔습니다. 가끔은 경숙과 함께 갔죠. 어느 주말 세 사람이 요양원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할머니가 현수의 손을 잡고 말했죠. 현수야, 너 엄마 닮았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 현수가 엄마를 봤어요. 경숙은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또 말했죠. 너희 둘 다 잘 살아. 그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충분해. 그 말에 현수도 경숙도 아무 대꾸를 하지 못했어요. 그냥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새벽이 있었죠. 신발이 없어진 현관 앞에서 어린아이가 혼자 서 있던 밤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이해는 천천히 찾아왔어요. 이제 현수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고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었죠.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는 공부가 있었고 보살펴줘야 할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가 있었습니다. 경숙은 매일 아침 현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날씨 어때? 아침은 먹었어?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이 담겨 있었죠. 현수는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먹었어요. 괜찮아요. 역시 짧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늦게 온 봄이었지만 봄은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온 만큼 더 소중히 지킬 수 있었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